기원전 8000년 메소포타미아에 와 있습니다. 서아시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농업이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미 염소와 양 몇 마리를 키우며 우유를 얻는 작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주목해 볼게요. 염소의 젖을 짜고 있다가 산만해지는 바람에 염소 몇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들을 찾으러 갔고 우유는 햇볕 아래에서 가열되고 있죠. 몇 시간 후 농부는 염소를 데리고 돌아왔지만 우유는 이미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도 먹어봐야죠. 농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기원전 8000년 전엔 지금처럼 그냥 마트에 가서 새 우유를 사올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자, 우유의 산이 단백질을 부드러운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농부는 그중 하나를 맛봤고 그렇게 제가 탄생했습니다. 네, 저예요. 치즈입니다. 제 조상 중 한 명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치즈의 부드러운 첫 번째 덩어리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사실 꽤 성공적인 시작이자 큰 돌파구였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다양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사탕이나 감자칩은 물론이고 감자조차도 불과 몇천 년 전의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유나 다른 유당이 함유되지 않은 우유로 오리지널 제품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반면 치즈는 우유와 같은 장점을 가진 유제품이지만 유당 함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위장의 부담이 더 적습니다. 물론 맛도 좋고요. 치즈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어요. 주위는 더운 메소포타미아와는 관련이 깊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곳들도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말기에는 치즈가 무역선의 필수품이 됐어요. 그들은 치즈를 지중해 동부와 그 너머로 운송했죠. 물론 사람들은 더 많은 치즈, 더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치즈 제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걸 발견했어요. 어린 염소, 송아지, 양의 뱃속에서 생산되지만 아직 어리고 우유를 마실 때만 생산되는 레넷을 만나보세요. 레넷은 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풀을 먹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 친구 레넷은 우유의 특정 물질을 분해하고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응고를 촉진하죠. 이제 레넷이 발견되었으니 사람들은 더 단단한 치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과정에 집착해요. 로마 제국시대에는 치즈 생산만을 위한 별도의 부엌을 갖춘 대저택도 있었어요. 우유 4.5kg으로 450g의 치즈를 만들 수 있으니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건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치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치즈를 생산해요. 치즈를 만드는 방법은 사용하는 우유의 종류를 결정하는 목축동물뿐만 아니라 치즈 제조 방법이나 숙성 과정과 같은 창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즈는 소, 버팔로, 염소, 양, 말, 심지어 낙타의 우유로도 만들 수 있어요. 세르비아에서는 당나귀 우유로 만든 치즈가 일반적입니다. 몽골에서는 야크 치즈를, 핀란드에서는 술록 치즈를 즐겨 먹어요. 이처럼 각 나라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치즈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11세기경 그리스인들은 제사촌인 페타 치즈를 고안해냈어요. 양과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죠. 하지만 당시에는 페타 치즈에 대한 이름이 없었어요. 슬라이스라는 뜻의 페타라는 단어는 17세기에 사용되기 시작했죠. 현대에는 이 이름이 상표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인만이 치즈를 페타라고 부를 권리가 있으며 모든 페타 치즈는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그렇게 불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치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게 들리고 모두가 이걸 맛볼 만큼 용감한 것도 아니에요. 사르데니아에서 온 저의 멋진 사촌인 카수 마르쭈라는 치즈는 별미로 여겨지는데요. 양젖으로 만들어지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 없지만 살아있는 구더기가 들어있어요. 네, 거기에 파리가 알을 낳아요. 파리가 부화하면 치즈를 부수고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제품을 맛볼 만큼 용감한 사람은 유충이 아직 살아있을 때 먹어야 해요.
그 후에는 치즈가 더 이상 먹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겠어요? 다른 사촌인 체다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볼게요.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됐는데 저온 살균한 젖소의 우유로 만들어지며 주황색을 띠고 있어요. 원래 주황색을 띠는 이유는 당시 소들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풀을 먹었기 때문인데 이는 체다의 색을 내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고품질 체다 치즈는 주황색으로 만들어졌어요. 치즈 생산자들은 화이트 체다 치즈를 얻기 시작하자 일부러 염색을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안나토 식물을 첨가해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치즈의 경도, 색, 맛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치즈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멍입니다. 제 치즈에도 구멍이 몇 개 있어요. 그렇다면 치즈에 크든 작든 구멍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치즈가 생산되는 방식 때문입니다. 치즈는 대부분 우유에 박테리아를 첨가하여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구멍이 생겨요. 이 박테리아는 젖산을 소비하고 작은 가스 거품을 방출합니다. 이 가스기포가 치즈에 갇히면 터지면서 작은 구멍이 생겨요. 구멍의 크기는 우유의 온도와 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스위스 치즈에는 매우 큰 구멍이 있어요. 이 치즈는 21도의 따뜻한 온도에서 만들어지며 약 6주 동안 이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제품이 매우 부드럽고 거품이 특히 크게 자라죠. 또한 일부 치즈가 하얀 먼지로 덮여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곰팡이가 핀 게 아니고 먹어도 아주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먼지 입자는 치즈 결정이라고도 하는 젖산 칼슘 결정으로 치즈가 풍미 있고 잘 숙성됐다는 걸 의미해요.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기계로 대체됐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치즈 생산 공장이 문을 열었죠. 치즈가 발명된 지 만 년이 지난 지금 2천여 종의 치즈가 존재해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일 텐데요. 이 유형의 치즈는 버팔로 우유로 만들어지며 이탈리아가 원산지입니다. 이탈리아가 치즈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장 큰 치즈 팬은 프랑스인이고 이탈리아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문화권에서는 치즈와 관련된 특이한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마을에서는 적어도 19세기부터 치즈 굴리기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최초의 기록은 그 당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대회가 6세기 동안 계속되어 왔다고 믿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자면 183m 길이의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더블 글로스터 치즈 한 바퀴를 내려보내면 사람들이 그 바퀴를 따라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바닥에 도착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치즈를 얻습니다. 세계에서 치즈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영국인들은 치즈를 좋아합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은 결혼 선물로 거대한 체다 치즈 한 덩어리를 받았어요. 무게가 544kg이 넘었죠. 평생이 걸려도 다 먹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제 이야기는 끝없이 할 수 있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치즈를 더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1. 치즈를 냄새가 강한 제품 가까이에 보관하지 마세요. 치즈는 다른 향을 매우 잘 흡수하기 때문에 치즈 본연의 냄새와 맛을 망칠 수 있습니다. 2. 저온 살균하지 않은 치즈는 서빙할 준비가 되기 전까진 자르지 마세요. 3.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치즈는 서빙하기 전 30분 정도 두고 차가운 치즈는 두어 시간 전에 꺼내둡니다.